먼저 시 세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죽음, 최호기. 나무 속으로 들어가네. 거기 빽빽한 세월 속에 나를 묻어버리기 위해. 내가 사라진 빈 숲에 푸른 잎들의 울음 메아리치고 그늘 없는 나의 죽음 나무 속에 있네. 두 번째 시입니다. 나무, 박목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원양으로 우회하는 뒷글 어느 산마을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원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세 번째 시입니다. 생명, 김지하. 한 줄기 희망이다. 캄캄 벼랑에 걸린 이 목숨, 한 줄기 희망이다. 돌이킬 수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이 자리, 노랗게 쓰러져 버릴 수도 뿌리쳐 솟구칠 수도 없는 이 마지막 자리. 어미가 새끼를 껴안고 울고 있다. 생명의 슬픔, 한 줄기 희망이다. 네, 두 번째 강의, 서정시의 장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서정시의 장르적 특성 중에 동일화의 원리와 순간과 압축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선 동일화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동일화는 한 가지로 같아지는 게 이제 동일화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하나는 투사이고 하나는 동화라고 해요. 자, 서정시는 자와 세계의 동일화, 이걸 마치 한 단어처럼 꼭 알아두세요. 네, 시적 자와 그리고 세계, 즉 자 바깥에 있는 존재를 그냥 세계라고 해요. 네, 자와 자 바깥에 있는 존재의 동일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동일화는 자아가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세계가 자아 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바깥 세계에 있는 존재와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동일화. 다시 한번요. 자아가 바깥 세계의 존재에게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 동일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이 자꾸 꼬이는데 다시 할게요. 자아가 바깥 세계의 존재로 들어가서 동일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투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가, 즉 바깥 세계의 존재가 시적 자아 속으로 들어오는 것, 네, 바깥 세계의 존재가 시적 자아 속으로 들어와서 동일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투사는 자기를 바깥 세계로, 던질 투자 쏠 사자예요. 한자로 보시면 바깥 세계로 자기를 던지는 거죠. 네, 첫 번째 시를 보시면 나의 죽음 채호기, 나무 속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나무가 바깥 세계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바깥 세계의 존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것을 투사라고 해요. 이렇게.
네, 나무 속으로 들어가네. 거기에 빽빽한 세월 속에 나를 묻어버리기 위해 내가 사라진 빈 숲에 푸른 잎들의 울음 메아리 치고 그늘 없는 나의 죽음 나무 속에 있네 라고 해요. 네, 이렇게 이제 나의 죽음 나무 속에 있어요. 내가 바깥 세계의 존재로 들어가서 동일화를 이룬 경우, 네, 이런 경우를 투사라고 해요. 이게 투사의 기법을 사용하면 좀 낯선 느낌도 있고, 네, 자꾸 투사의 기법은 자꾸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들죠. 뭔가 낯선 느낌도 강하게 들고, 자꾸 사용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무 속으로 들어간대요. 내가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사라진 공간에 있던 존재들은, 네, 울음이 있겠죠. 그 울음이 메아리친다고 합니다. 그늘 없는 나의 죽음. 내가 사라졌으니까 그늘도 없겠죠. 근데 그 그늘도 없는 나의 죽음 어디에 있어요? 나무 속에 있대요. 나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공간에는 나도 없고 그늘도 없겠죠. 네, 그렇게 동일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투사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시 볼게요. 나무 박목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네, 한 가지 종류 나무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원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원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내 안에 들어왔대요.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바로 바깥 세계의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동일화를 이루는 경우, 이것을 동화라고 해요. 네. 동화되는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죠. 우리에게 익숙하고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이 나무들, 몇 그루의 나무들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동일화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그래서 나는 그러한 특성들을 다 갖추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동일화를 이루는 경우, 이런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화는 동화되는 것과 동화하는 것을 좀 구별해야 되겠죠. 내가 바깥 세계의 존재를 받아들여서 나와 동일화를 이루면 이것은 동화하는 게 되겠지만, 내가 바깥 세계로 나아가서 거기에 투사되어서 동일화를 이루면 그것은 동화되는 것이죠. 동화되는 것은 투사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이 경우는 동화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까 내 안으로. 그래서 동화하는 건데, 동화라는 단어가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화는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식의 요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의식들을, 받아들여서, 다른 어떤 의식을 받아들여서,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우리의 의식이 듣거나 보거나 해서, 네, 그 듣거나 보거나 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동화라고 하고요.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 같은 게 있겠죠. 그 영양분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 영양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성분죠. 어떤 자기의 고유한 성분이 되죠. 바깥 세계에 존재했던 영양분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 동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화된다 이런 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동화가 다르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원래 의미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순간과 압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순간, 좀 읽어볼게요. 이 빨간 글씨 좀 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서정시는 순간적인 장르다. 네,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서정시는 순간적인 장르래요. 사문은 축적의 원리를 따르지만 시는 압축의 원리를 따른다. 네, 그래서 순간적이래요. 축적의 원리에 따른다. 사문은 탑을 쌓아가듯이 계속 쌓아가는 원리를 따르는데 시는 압축의 원리,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런 압축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해요. 되도록 현재형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봐요, 이게 순간적인 장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 현재형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왜요? 생생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현재형을 쓰면 다들 현재형 쓰잖아요. 시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어도 현재로. 그러니까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현재든 상관없이 바로 이거 오늘 여기에 문제로 가져올 수 있는 것. 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오늘 여기에 문제로 비록 과거의 문제였다 하더라도 또는 미래의 문제이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문제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시란 장르가 갖는 특성이다 라고 해요. 네, 마치 현재처럼 설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정시는 압축의 장르다. 압축. 네, 이 압축이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 더 이상 줄여지지 않는 길이. 네, 최대한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무 생략 쓰지 않아도 될 말은 절대 쓰지 말라는 거죠. 최대한 줄여서 더 이상 줄여지지 않는 길이를 전제로 한다. 그게 이제 압축의 조건이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요? 뭐 중언부언하다, 뭐 용장하다, 네, 그런 그런 평가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줄여지지 않는 길이, 네, 그 길이를 잘 염두에 두고 최대한 압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안 지켜지면 자꾸 용장하다, 막 별의별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죠. 중언부언했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 김지하 시인의 시입니다. 한 줄기 희망이다. 캄캄 벼랑에 걸린 이 목숨. 한 줄기 희망이다. 네, 희망이래요. 근데 그 한 줄기 희망인데 캄캄 벼랑에 걸린 한 줄기 희망이다 라고 합니다. 캄캄 벼랑. 희망이 무엇이 한 줄기 희망인가? 네, 제목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생명이 한 줄기 희망이다. 뭔가 얼핏 보기에는 빤한 말 한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생명이 한 줄기 희망이다에서도 생명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더 줄일 수 없을 정도까지 줄여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압축이라는 거죠. 캄캄 벼랑에 걸린 이 목숨 한 줄기 희망이다 라고 합니다. 네, 목숨이 한 줄기 희망이래요. 네, 그 목숨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이렇게 캄캄 벼랑에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좀 시대적 상황이겠죠. 김지아 씨니까 아무래도 민주화 투쟁 같은 거 하던 좀
약간 그 암담하던 그런 시대겠죠. 많이 희생되고 그러던 시절.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처해 있는 어떤 암담하고 위태로운 상황. 그러니까 캄캄한 걸로 봐서 암담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벼랑인 걸로 봐서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래서 암담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이 목숨, 한 줄기 희망이다. 왜요? 목숨이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희망이겠죠. 네, 살아있지 않으면 희망 없죠.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이 자리, 네, 돌이킬 수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이 자리, 노랗게 쓰러져 버릴 수도 뿌리쳐 솟구칠 수도 없는 이 마지막 자리, 네, 막막한, 어떻게 보면 막막한 현실이죠. 막막한 현실을 구체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필요한 말만 딱딱 쓰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압축의 묘미죠. 어미가, 어, 어미가 새끼를 껴안고 울고 있다. 생명의 슬픔, 한 줄기 희망이다. 생명의 슬픔이 한 줄기 희망이래요. 왜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미가 새끼를 껴안고 울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두고 슬퍼할 수 있는 것, 어떤 물론 뭐 새끼는 한없이 사랑스러워서 껴안고 울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새끼의 어떤 암담한 미래를 보면서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새끼가 어디 아프거나 해도 올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생명을 두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것. 네, 그것은 살아있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네, 희망인 겁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슬픔, 한 줄기 희망이다 이러는데, 또 상황은 좀 막막하고 암담하지만 슬퍼할 수 있는 생명이니까, 네, 그래 슬퍼할 수 있는 생명이니까 그 자체가 한 줄기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칩니다. 여기 설명돼 있는 거 꼭 좀 이렇게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